역사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글로벌 준비 통화를 붕괴시키는 그 패턴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포르투갈의 리알은 80년 동안 세계 무역의 표준이었고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길더는 8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지만 결국 몰락했죠. 영국 파운드화는 10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배적이었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7단계의 동일한 과정을 거쳤고 각 나라는 자신들이 다르다고 믿었으며 자신의 통화는 영구적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미국 달러는 1944년 세계의 준비 통화가 되었고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81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인 22년 달러는 바로 그 7단계 패턴의 5번째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지난 600년 동안 4번이나 반복된 수열이죠.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 와중에 똑똑하게 미래를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이번이 특별하다며 오만하게 믿기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 것은 바로 그 패턴, 즉 모든 준비 통화가 겪는 7단계와 지금 달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입니다. 이 단계들을 설명하기 전에 준비 통화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한 통화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중앙은행 준비금으로 쥐고 있는 통화, 즉 글로벌 상품 가격 책정에 사용되는 통화, 국제 무역이 기준이 되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준비 통화를 갖고 있다면 어떤 나라든 당신의 돈이 필요하겠죠. 석유를 사기 위해서도, 무역 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안전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이때 특권적 특권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바로 돈을 찍어서 실물 상품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당신의 통화를 벌기 위해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역 적자가 계속될수록 그들은 당신의 통화를 준비금으로 쌓기 위해 계속 상품을 만들어야 하죠. 또한 글로벌 수요가 구조적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준비 통화를 갖는 것은 곧 경제적 무기인 셈입니다. 제국들이 그것을 확보하려 싸우는 이유이며 이르면 붕괴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제 7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군사 우위와 무역로 통제입니다. 모든 준비 통화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단순히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 이상입니다. 중요한 무역로를 제어하는 것, 즉 세계 무역이 흐르는 길목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세기 50년대 포르투갈은 전례 없는 성과를 냈습니다. 바로 대양 항해의 달인이 된 것이죠.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해안가를 따라 항해하는 동안 포르투갈 선원들은 대양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1188년 희망봉을 돌아서 아시아로 가는 해상 경로를 열었고 이로써 오스만 제국이 통제하던 육상기를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를 군사력으로 뒷받침했죠. 그들의 전함은 인도양, 남중국해, 대서양을 지배했고 전략적 요충지에 요새를 세웠습니다. 고아, 말라카, 마카오, 모스음비크 같은 곳이 그 예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무역항이 아니라 포르투갈의 포병이 무장한 요새였고 누가 무역할지 어떤 조건으로 할지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향신료를 원한다면 포르투갈과 거래해야 했고 인도와 교역하려면 포르투갈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관세를 부과하며 우회하는 배들은 몰수했습니다. 이렇게 무력으로 무역로를 장악하는 전략은 포르투갈을 세계의 화폐, 즉 리알을 쓸 수 있는 통화로 만들었습니다. 금화로 뒷받침된 것도 아니고 경제적 우위 덕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대포와 군함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네덜란드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1600년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C는 단순한 무역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 그 자체였어요. 자체 군대와 해군을 갖추고 있었고 최고조 시에는 40척의 전함과 2만 명이 넘는 병력을 동원했죠. 포르투갈의 무역기지를 점령하고 향신료 제도를 장악했으며 암스테르담을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 선박은 발트해와 대서양, 인도양을 지배했고 이 모든 힘은 군사력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네가 무역에 뛰어들고 싶다면 조선의 힘을 상징하는 화폐인 굴더가 필요했어. 영국은 1910년대에 이 모델을 완벽하게 다듬었지. 절정기에 영국 해군은 5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함을 보유하고 있었어.
영국이 바다를 지배한다는 말은 단순한 시가가 아니었어. 사실이었지. 영국은 수에즈 운하, 지브랄타, 싱가포르, 말라 해협 등을 통제했고 세계 무역의 핵심 교통로마다 영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어. 그리하여 파운드 스털링은 글로벌 통화가 되었지. 영국 해군의 위력 덕분에 국제 무역을 파운드 없이는 떠올릴 수 없게 되었거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같은 위치에 올랐어. 강력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인프라를 장악함으로써 말이야. 미국 해군은 모든 해양을 지배하고 있어. 11척의 항공모함 전단이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해군보다 많아. 미국은 중요한 무역 교통로마다 기지 또는 통제권을 갖고 있지. 호르무즈, 말라, 수에즈, 파나마, 바벨, 만데브 모두 마찬가지야. 이건 미국을 방어하는 게 아니야. 전 세계 상업을 통제하는 것이지. 미국의 승인 없이는 국제 무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표야. 이것이 바로 1단계 무역로에 대한 군사적 지배야. 1945년의 달러는 이 목표를 달성했고 지금도 그 힘을 유지하고 있어. 확인 완료. 그 다음 2단계는 막대한 무역 흑자, 즉 세계부의 축적이야. 무역로를 장악하면 자연스럽게 남는 것은 부가 되어버려. 도둑질이 아니야. 유리한 환율을 이용한 교환을 통해서 말이지. 1200년대 포르투갈은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했어. 그들은 아시아에서 향신료, 비단, 도자기를 금과 은으로 사들였지. 반면 유럽 상품인 직물, 무기,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들을 엄청난 이익률로 팔았어. 무역 수지는 리스본 쪽으로 기울었지. 포르투갈 배들은 아시아 상품들을 가득 싣고 돌아오며 그 값이 지불한 것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에 팔았어. 이 흑자는 리스본을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로 만들었지. 포르투갈 왕실은 무역 수익으로 정부 전 부문을 운영했고 국민 세금은 거의 걷지 않았어. 1600년대 네덜란드도 이 방식을 훨씬 체계적으로 펼쳤어. 암스테르담은 세상의 창고가 되었지.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온 상품들이 모두 암스테르담을 통해 유통됐어. 네덜란드 상인들은 한 시장에서 값싸게 사고 다른 시장에서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챙겼지. 그들은 단순한 무역자가 아니었어. 글로벌 차익 거래를 하는 아비트라주어였지. 네덜란드의 무역 흑자는 너무 컸기 때문에 암스테르담은 부의 중심지가 되었어. 운하는 고급 저택으로 가득했고 상인들은 유럽의 많은 왕보다 부유했지. 1800년대 영국은 지금까지의 어떤 나라보다도 거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했어. 제조업 제품, 직물, 강철, 기계, 그리고 선박을 전 세계에 수출했고 원자재인 목화, 차, 고무는 영국이 정한 가격으로 수입했지. 무역 조건은 런던이 결정했어. 이 흑자는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지. 런던 금융계는 유럽 전체보다 더 많은 자본이 집중됐어. 1945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은 역사상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기록했어.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인프라가 온전한 유일한 강대국이었지. 유럽과 아시아는 재건 중이었고 미국은 기계, 자동차, 강철, 소비재를 수출하며 무역 흑자를 쌓았어. 그 흑자는 너무 컸기 때문에 달러는 외국 중앙은행에 넘쳐 흘러 들어갔고 그만큼 미국 금 보유량도 늘어났지. 1950년대까지 포트노크스는 20만 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며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 이것이 바로 2단계, 유리한 환율 교환을 통해 세계부를 축적하는 무역 흑자의 단계였어. 달러는 1915년부터 197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했지. 그런데 여기서 패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 왜냐하면 2단계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결국 준비된 통화국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수출에서 수입으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하게 돼. 그리고 바로 3단계가 시작되지. 3단계는 준비 통화국으로서 공식화된 지위와 결정적 전환점이야. 어느 순간 세계는 이미 사실인 것을 공식화하는 거지. 그들은 공식적으로 당신의 통화를 국제 준비 통화로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정이자 최고의 순간이었죠. 포르투갈에는 이 일이 1500년대 초에 일어났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상인들은 공식적으로 실질 화폐를 국제거래의 표준으로 인정했고 무역을 위해 리엘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서도 작성했어요. 그때부터 이 화폐가 표준이 된 것이죠. 네덜란드에는 600년대 중반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길더라는 화폐가 국제계약의 주된 화폐가 되었고 환어음도 길더로 작성됐습니다. 심지어 영국 동인도 회사마저 일부 거래에서는 길더를 사용했어요. 암스테르담의 금융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영국에는 이 일이 1815년 빈 회의에서 일어났어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였죠. 그때 영국은 파운드 스털링을 공식적으로 세계 표준 통화로 인정받았고 국제 조약이나 대출, 무역 계약들은 모두 파운드로 표시됐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한 금본위제도 역시 사실상 파운드 기준이었어요. 영국이 규칙을 통제했기 때문이죠. 미국은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34개 나라가 모여 달러를 세계의 준비 통화로 공식 승인했고 다른 통화들도 달러에 연동되도록 했어요. 달러는 온스당 35달러의 금 가격에 고정됐고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이 이 시스템을 관리하게 되었죠. 이는 역대 가장 명확하고 공식적인 준비통화 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세 번째 단계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절정이며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파멸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통화 지위를 공식화하는 순간 그 통화의 파괴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당신이 세계의 준비통화가 되면 세계는 당신의 상품보다 당신의 통화를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은 멈추고 수입만 늘어나기 시작하죠. 무역 흑자는 적자가 되고 이 적자는 영구적인 것이 됩니다. 이를 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르는데 1960년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의 설명에서 유래했어요. 세상이 충분한 달러를 확보해 거래와 준비를 하려면 미국은 무역 적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달러를 해외로 보내야 하죠. 그런데 무한한 적자를 계속하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말아요. 세계의 준비 통화이면서 동시에 강한 무역 수지를 유지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 통화는 한 단계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네 번째 단계로 내려가게 되죠.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적자 확대와 살아남기 위한 소비의 반복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패턴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준비 통화 국가가 더 이상 부를 창출하지 않고 소비만 늘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포르투갈이 1500년대 중반에 겪은 일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무역 흑자가 사라지고 수출 대신 모든 것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죠. 시칠리아의 곡물, 플랑드르의 직물, 유럽 전역의 공산품까지 모두 수입이었어요. 이 모든 비용은 브라질과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충당했죠. 하지만 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불을 소비하는 것뿐이었어요. 포르투갈 왕실의 지출은 폭발적이었고 왕 주안 3세는 궁전과 교회, 궁정에 막대한 돈을 썼으며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 돈이 흘러들어오니까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브라질 금이 계속 도착하는 한 그들은 계속 지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금은 무한하지 않았고 그 금으로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소비하는 것뿐이었죠. 1700년대 네덜란드도 같은 길을 걸었어요. 무역 흑자가 한 세기 넘게 이어지다가 결국 순수 수입국이 되었죠. 암스테르담의 부는 시민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지만 왜 공장 일에 매달릴 필요가 있었겠어요? 축적된 자본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 말이죠. 네덜란드의 투자는 무역과 생산에서 금융으로 전환되었어요. 그들은 유럽의 은행가가 되어 상품을 생산하는 대신 다른 나라의 돈을 빌려줬어요. 이건 수익은 나지만 능동적 성장이 아니라 수동적 수익에 지나지 않았죠. 무역 수지도 역전되었어요.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졌고 이를 메우기 위해 축적된 부를 소진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1900년대 초 영국도 같은 길을 갔어요. 1900년이 되자 영국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결국 무역 수지 적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들은 식량과 원자재,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제조품들을 수입했다. 이 모든 것을 해외 투자 수익으로 충당했으며 수백 년간 축적된 부를 철도, 광산, 그리고 제국 전역의 기업들에 투자했다. 이 투자로 인한 수익은 엄청났지만 그것은 다른 곳에서 창출된 부를 끌어와서 빚을 갚는 방식이었지 국내에서 새롭게 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영국의 제조업은 점차 쇠퇴했고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공장들은 문을 닫거나 미국과 독일의 경쟁업체들에 뒤처지기 시작했다.
무역 적자는 매년 늘어났으며 그들은 생활 수준을 넘어서 소비했고 과거에 축적된 부를 털어내어 이를 감당했다. 미국은 70년대의 네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 바로 그때 무역 흑자는 영구적으로 적자로 바뀌었다. 80년대에는 적자가 급속히 커졌고 20년대에는 미국이 역대 최대의 무역 적자인 800억 달러를 기록하며 매년 적자를 쏟아내게 되었다. 미국은 수출보다 훨씬 더 많은 상품을 수입했고 소비자의 전자제품, 자동차, 섬유 등 거의 모든 것을 해외에서 들여왔다. 이 적자는 어떻게 충당됐을까? 바로 달러를 수출하거나 화폐를 찍어내고 이를 실물 상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는 달러가 국제적 준비 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른 나라들은 외환 보유고와 무역을 위해 달러를 필요로 하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생활 빚을 지는 것과 같아서 생산량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의 모든 준비 통화가 붕괴하기 전에 보여준 패턴과 똑같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통화, 가치 하락과 돈 찍어내기, 즉 절박한 조치다. 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빚을 내서 지출을 충당할 수 없게 되면 통화를 평가절하한다.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포르투갈은 15세기에 이 방법을 썼다. 적자와 무역 수입 감소에 직면하자 포르투갈 왕실은 레알화를 절하하기 시작했다. 은 함량이 적은 동전을 새로 발행하거나 금속보다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가격이 오르고 상인들은 레알을 거부하거나 더 많은 레알을 요구하며 거래를 하려고 했다. 통화의 구매력은 계속 떨어졌고 17세기 초에는 레알의 신뢰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국제 상인들은 더 이상 그 통화를 선호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통화로 거래를 하게 됐다. 네덜란드도 같은 방식으로 통화 절하를 했다. 당시 네덜란드의 길더는 강한 은행 시스템과 보수적인 통화 정책에 힘입어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1700년대 중반이 되면서 네덜란드 정부는 전쟁 자금과 식민지 제국 유지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빚을 내기 시작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화폐를 인쇄하며 통화 가치를 떨어뜨렸다. 결과적으로 길더의 가치가 하락했고 결국 18세기 후반에는 국제 무역에서 선호받는 통화가 아니게 되었다. 영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파운드를 절하했고 1차 세계대전 때는 근본위제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이후 1925년 다시 금으로 복귀했지만 과대평가된 환율로 인해 경제적 고통이 따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은 영구적으로 근본위제에서 벗어났으며 1945년 이후 파운드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전쟁과 복지제도 재건을 위해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파운드의 가치는 여러 차례 절하되었고 1949년, 1967년 각각의 절하는 국제적 신뢰를 약화시켰다. 1970년대에 와서 파운드는 더 이상 준비통화가 아니었고 지역 내 화폐로 전락했다. 미국은 2008년, 즉 2008년 단계에 들어서면서 다섯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 금융위기는 연준이 전에 없던 규모로 돈을 찍어내게 만들었고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조 5천억 달러가 만들어졌고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더해서 1조 3천억 달러가 추가로 찍혔다. 이렇게 돈의 공급량은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며 이는 바로 화폐 평가 절하의 결과였다. 금속 함량을 줄이는 대신에 법정 화폐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 결과 달러의 구매력은 계속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은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이전의 준비 통화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규모이다. 달러는 글로벌 통화이기 때문에 연준이 돈을 찍으면 전 세계로 인플레이션이 수출되는 셈이고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달러 보유고가 가치 하락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들은 달러로 된 부채는 상환하기 쉬워지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값은 더 비싸지는 것이다. 이 단계는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일단 자신감이 무너지면 여섯 번째 단계는 빠르게 따라온다. 여섯 번째 단계는 대안 찾기 속에서 자신감을 잃는 순간 갈림길이 되는 시점이다. 이때 세상은 빠져나갈 출구를 찾기 시작한다.
신뢰를 잃은 준비통화 (Reserve Currency가) 흔들리면서 나라들은 점차 자산을 대한통화로 옮기기 시작한다. 포르투갈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미 신뢰를 잃기 시작했고, 국제 상인들은 포르투갈 리알 대신 스페인 은화 실버, 나 베네치아 두케스로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무역 계약서들도 점차 다른 화폐로 명시되기 시작했고, 수십 년 동안 리알을 수용했던 아시아 상인들은 결국 거부하거나 화폐의 가치 하락 데바스테이션을 감안해 더 많은 양을 요구하기도 했다. 1980년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병합했을 때 리알은 이미 사실상 준비 통화로서의 기능을 잃은 상태였다. 병합은 시장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공식화한 것에 불과했다. 1700년대에 들어서도 네덜란드 길더마트는 신뢰를 잃었고, 프랑스, 영국, 기타 유럽 강국들은 자국의 외환 보유액을 다른 통화로 옮기기 시작했다. 1980년대가 되자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금융 중심지를 잃고 그 자리를 런던이 차지했다. 길더는 여전히 지역 무역에서는 사용됐지만 주요 국제 거래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았다.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영국 파운드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신뢰를 잃었다. 1945년 영국은 미국과 연합국의 막대한 전쟁 채무를 지고 있었다. 파운드는 과대평가된 상태였고 미국의 대출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1949년 영국은 파운드를 30% 정도 평가절하했고, 국제시장의 파운드 보유자들은 하루아침에 거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손실을 입었다. 신뢰는 붕괴되었고 나라들은 파운드에서 달러로 자산을 옮기기 시작했다. 1960년이 되자 파운드가 차지하는 글로벌 준비금의 비중은 1945년에 60% 이상에서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파운드에서 달러로의 전환은 단 15년 만에 완성된 것이다. 현재 미국 달러는 6번째 단계의 초기 단계에 있다. 징후는 곳곳에 보인다. 2010년대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 보유액을 줄이기 시작했고 대신 수천 톤에 달하는 금을 사들이고 있다. 중국의 공식 금 보유량은 8의 배 이상 늘었으며 비공식적으로 분석가들은 훨씬 더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4년 제재 이후 러시아는 거의 모든 미국 국채를 청산했고 브릭스 국가들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달러 대신 무역 결제를 위한 대안 통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3년 그들은 브릭스 통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출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논의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74년 이후 석유 가격을 달러로 책정하며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는데 2023년부터 중국과의 석유 거래에 위안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50년간의 관행을 깨뜨린 것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준비금에서 달러의 비중은 2000년에 72%에서 2024년 현재 58%로 감소했다. 이는 14%포인트의 하락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달러 자산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대부분은 유로, 금, 그리고 일부 선진국의 통화로 흡수되고 있다. 작은 나라들도 달러 노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6번째 단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세상은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다. 미국을 싫어서가 아니라 과거의 준비 통화를 파괴한 패턴, 끊임없는 적자, 화폐 가치 하락, 구매력 상실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7번째 단계, 즉 교체와 붕괴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자리 잡고 있다. 7번째 단계는 대체와 붕괴의 시점이다. 이때 새로운 화폐가 등장해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데 이는 공식적인 협약이 아니라 시장의 자연스러운 채택으로 이루어진다. 세상은 기존 화폐의 사용을 멈추고 새 화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1500년대 후반 포르투갈 리알은 스페인 은화 실버 페소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스페인 왕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광산에서 막대한 은을 채굴했기 때문이다. 볼리비아의 포토시와 멕시코의 자카테카스 광산은 당시 세계 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은은 세계 시장을 지배했다. 은화는 예전부터 국제 무역의 주된 화폐 중 하나였지만 스페인 은화가 세계 무역에서 가장 선호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 이유는 은화가 풍부했고 표준화되어 있었으며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다는 확실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짜 금화인 리알은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경쟁력이 없었다. 상인들은 리알을 거부했고 이 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났다. 1600년이 되자 리알은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네덜란드의 기슬더 길더가 영국 파운드로 대체되었다. 그 시기는 1700년대 후반에서 1800년대 초반까지였다. 영국의 산업혁명과 해군의 힘이 파운드를 지배적 통화로 만든 것이다. 런던의 금융시장은 암스테르담보다 더 깊고 유동적이 되었고 파운드는 영국의 제조업과 무역력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 전환은 약 30년이 걸렸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파운드는 전 세계적으로 확고한 기준이 되었다. 기슬더는 지역 화폐였고 영국 파운드가 뒤를 이었다. 이후 1945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준 통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전환은 브레튼 우즈 협정에서 공식화되었지만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몇 년이 더 걸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파산 상태였고 미국은 세계 금 보유량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산업 기반도 거의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달러만이 전 세계 표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결국 파운드는 여러 차례 평가절하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1967년 다시 한번 평가절하되었을 때 달러가 이미 완전히 대체한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이 달러를 대체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우리는 아직 7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고 6번째 단계인 대안 탐색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단서들을 준다. 대체 통화는 군사적 우위를 가진 나라, 무역 루트에 대한 지배력, 무역 흑자, 그리고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에서 나온다. 지금은 어느 한 나라가 딱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 중국은 무역 흑자와 생산력을 갖추고 있지만 군사적으로 글로벌 무역 루트를 지배하지 않는다. 유엔이 자유롭게 전환 가능한 것도 아니며 중국의 자본 통제는 진정한 준비 통화 역할을 맡고 있다. 돈이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준비 통화가 될 수 있겠는가? 유로는 두 번째로 많이 보유되는 준비 통화지만 유럽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구 고령화, 통일된 재정정책 부재, 외부 에너지 의존도 등이 그것이다. 독일은 생산력을 갖추었지만 남유럽은 그렇지 않다. 유럽은 여러 조각으로 흩어진 체제다. 금은 점점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1970년대 이후 가장 많은 금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는 금이 인쇄될 수도 가치를 훼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은 일상거래 수조 원을 뒷받침하기에는 그 양이 부족하다. 세계에 있는 금의 양으로는 글로벌 무역의 거래량을 감당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체 통화가 하나의 통화가 아니라 바스켓 바구니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 IMF의 특별인출권 SDR이 그 표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술 발전으로 인해 어떤 상품이나 알고리즘이 뒷받침하는 디지털 화폐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비트코인 열성 지지자들은 암호화폐가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고 믿지만 정부들이 자발적으로 금융 통제권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혼란스러운 전황이, 즉 다극화된 통화 경쟁이 벌어지는 시기다. 여러 지역별 화폐들이 각각의 무역 블록에서 사용되고 미국 달러는 미국, 유로는 유럽, 유엔이 아시아에서 금은 분쟁 해결용으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이 과정은 깔끔하지 않을 것이고 변동성과 불확실성, 경제적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이게 바로 대체 통화의 전환 과정이다. 명확한 후계자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은 바로 그 6번째 단계에 머무르며 대안 찾아 헤매고 있는 중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새로운 통화가 등장하는 순간 그것은 군사적, 경제적 힘을 갖춘 나라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역 루트와 생산력을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하다. 지금은 어떤 한 나라가 딱 부각되지 않는 상황이다. 중국은 무역 흑자와 생산력은 있지만 군사적으로 무역 루트에 대한 지배력을 갖추지 못했고 유엔이 자유롭게 전환 가능한 것도 아니다. 중국의 자본 통제는 진정한 준비 통화로서의 가능성을 막고 있다. 유로는 두 번째로 많이 보유되는 준비 통화지만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인구 고령화, 재정 정책의 미비, 외부 에너지 의존도가 문제다. 금은 점점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금 역시 한계가 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만으로는 전 세계 거래량을 감당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하나의 통화가 아닌 여러 통화의 바스켓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는 IMF의 특별 인출권이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가 표준이 될지도 모른다. 암호화폐가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부들은 쉽게 자본과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전황이, 즉 여러 통화가 경쟁하는 시기다. 여러 지역별 화폐들이 각자 무역 블록에서 사용되며 달러는 아메리카, 유로는 유럽, 유엔이 아시아에서 금은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과정은 깨끗하지 않고 변동과 불안정, 고통이 따르겠지만 바로 그게 변화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명확한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이다. 이제 왜 이것이 당신에게 중요한지 보여줄 차례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준비 통화가 무너지면 그것은 단순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 시민들의 저축과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무너진다. 1500년대 후반 포르투갈 제국이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그 여파는 전 세계에 퍼졌고 상인들은 재산을 잃었다. 1700년대 네덜란드의 몰락은 암스테르담 중산층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저축은 가치가 떨어졌으며 은화로 묶인 투자들은 무가치하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이 영국 파운드를 잃고 빈곤에 빠지면서 국민들은 그들의 저축과 연금, 채권 등을 잃었다. 이처럼 화폐의 붕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패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은 모두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구매력이 말 그대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미국의 붕괴는 느릿느릿 진행되고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달러는 모두 구매력을 잃고 있다. 2020년 이후로 달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략 25% 정도의 가치를 잃었다. 당신의 저축, 월급, 은퇴 계좌 모두 달러로 계산되어 있다면 지금은 25%더 적은 것들을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6단계의 초입이다. 만약 이 패턴이 계속된다면 달러가 이전의 어떤 준비 통화와도 같은 궤도를 따른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가속화된 하락세와 더 많은 인플레이션, 더 큰 구매력 손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달러를 버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7단계, 즉 대체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무언가 붕괴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통화 위기, 금융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다. 달러는 몇 달 만에 50%까지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1949년 영국이 파운드를 겪었던 그 일이 다시 달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위험임을 반드시 인지하라.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이다. 지금은 달러가 준비통화 지위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지만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달러 노출을 다변화하라. 이것이 달러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미국에 산다면 달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달러에만 몰아두지 말고 여러 통화에서도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라. 부동산, 생산적인 기업, 원자재 같은 것들이다. 이들은 어떤 통화로 거래하든 가치를 유지한다. 둘째, 6단계의 징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데이터를 체크하라. 달러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무역 협정도 주목하라. 주요 국가들이 달리 통화로 무역을 정산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중요한 신호다. 금값도 살펴보라. 금값이 치솟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가 화폐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의미다. 셋째, 이것은 정치와는 별개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미국 정책에 대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과는 상관없다. 수학적 문제다. 바로 그 수학이 리얼과 킬더, 파운드를 붕괴시킨 바로 그 수학이다. 모든 준비 통화는 7단계를 따라간다. 지금 달러는 5단계에 있으며 6단계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 패턴은 특별함이나 군사력, 경제 규모와는 상관없이 흘러간다. 적자, 부채, 화폐 가치 저하, 이 세 가지 지표만 보면 미국은 아주 완벽하게 그 스크립트를 따르고 있다. 여기 당신을 끔찍하게 만들 수 있는
사실 하나를 보여주겠다. 역사의 흐름이다. 포르투갈의 리알은 1950년부터 1130년까지 80년간 준비통화였다. 네덜란드 길더는 1240년부터 1720년까지 80년간 유지됐다. 영국 파운드는 1815년부터 1920년까지 105년간 존속했다. 각각의 통화는 대략 80년에서 110년의 수명을 가졌다. 미국 달러는 1944년 준비 통화가 된 이후 지금까지 81년이 흘렀다. 우리는 평균 수명에 거의 근접했고 이미 말기 단계의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다. 막대한 적자, 화폐 가치 저하, 신뢰의 상실이 그것이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 패턴은 다음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일곱 번째 단계, 즉 대체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정말로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 그동안의 이번이 특별하다는 착각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전에 어떤 준비통화 붕괴도 지역적이었다. 리알이 붕괴했을 때는 포르투갈과 무역 파트너들이 영향을 받았고 길더가 무너졌을 때는 암스테르담과 북유럽이 타격을 받았으며 파운드가 무너지자 영국과 영연방이 흔들렸다. 하지만 달러가 무너지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 달러는 모든 경제와 모든 중앙은행, 무역거래, 원자재 가격, 석유, 금, 밀 등 거의 모든 것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달러가 준비통화 지위를 잃는 순간 글로벌 경제의 어느 한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이는 이번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혼란스럽고 준비된 대체 수단도 없다는 의미다. 달러화 부채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70조 달러가 넘으며 이로 인해 달러 붕괴는 곧 채무 불이행과 연결된다. 신흥시장들이 달러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기업들은 달러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다. 심지어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조차도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가 붕괴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번 시스템 위험은 1949년 파운드가 몰락했을 때나 1180년 길더가 무너지던 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크다. 이것은 단순한 화폐 교체가 아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의 재편이다. 그리고 재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기존 부를 파괴하는 과정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달러가 내일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실패한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당장 패닉에 빠져 모든 것을 팔아치우라는 의미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7단계, 4개의 역사적 사례, 그리고 현재 미국 달러는 5단계에 있으며 6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타임라인에 따르면 7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아마도 10년에서 20년 정도 남았고 만약 전환이 가속화된다면 더 짧아질 수도 미국이 somehow 이 패턴을 깨뜨릴 수 있다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패턴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이전 어떤 준비 통화도 해내지 못한 것이 필요하다. 바로 적자를 되돌리고 화폐 발행을 멈추고 생산 능력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장기적 안정을 위해 단기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고통을 선택하지 않는다. 편안함, 자극, 그리고 어려운 선택을 피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쪽을 택한다. 그래서 이 패턴은 계속된다. 6단계는 점점 더 빠르게 7단계로 치달아간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달러 중심의 자산에서 벗어나 다각화하고 실물 자산을 쌓으며 각종 지표들을 살핀다. 그리고 7단계가 도래하면 교체가 이루어질 때쯤이면 그들은 무너지고 있는 통화를 들고 있지 않는다. 대신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을 쥐고 있다. 이는 과거 포르투갈 상인들이 리알이 무너지자 스페인은으로 전환했던 것과 같다. 네덜란드 은행들이 길더가 하락할 때 재산을 런던으로 옮겼던 것과 같다. 영국 상류층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산을 달러와 달러 자산으로 옮긴 것과 같다. 그리고 지금 현명한 자산가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서가 아니라 차분히 수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 통화의 종말 패턴은 음모론이 아니다. 6세기 이상에 걸친 역사적 순환이고 7단계, 4개의 화폐, 그리고 지금은 5번째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유일한 질문은 여러분이 이 과정을 완성되기 전에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재산이 결국 그들을 위해 움직이는 유동성의 일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패턴은 명확하며 타임라인은 분명하다. 달러는 5단계에 있으며 역사는 6과 7단계를 가능성보다는 확률, 거의 확실성에 가까운 예측으로 보여준다. 이게 바로 준비 통화가 몰락하는 방식이다. 침공이나 재앙이 아니라 수학적 논리로 느리게 시작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무시되다가 결국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전환은 이미 끝나 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달러, 글로벌 경제,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들을 보는 눈을 바꾸었다면 지금 당신은 이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4번이나 반복된 이 과정은 80년에서 110년 가까이 이어져 왔으며 7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바로 그 과정을 추적하고 싶다면 구독을 신청하라.